해놓은 거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예. 자, 213페이지 14번부터 지역권이 나오는데요. 지역권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일단 지역권이 뭐냐. 그래서 제가 요약집이 없어서 그냥 시작할 때마다 맨날 정리해드리잖아요.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까지는 지상권하고 같죠. 다만 뭐가 다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이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이 갑의 땅을 통행하기 위해서 갑과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갑의 토지에 지역권을 갖게 됐다면 이런 지역권을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일단 성질이 중요한데 일단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니까 이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두 다 지역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배타성을 떼요. 그 말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이 지역권이 중복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을 띱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요역지상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통행지역권도 쫓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이 뭐죠? 수반성이고 또 만약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되게 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이죠. 따라서 통행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권이 또 어떤 성질을 띠냐면 지역권에 관해서 불가분성 문제입니다. 여기서 불가분성 문제는 다수 당사자 문제인데요. 기억할 것은 강당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나 지역권의 소멸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지역권을 소멸시키거나 지역권의 소멸을 취득을 억제하는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일단 지역권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또 지역권에 대해서는 물권자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 왜냐하면 지역권을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지역권도 취득시효할 수 있느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할 텐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 대신에 뭘 요구하냐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한데 통행지역권의 경우에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요까지 이제 문제를 보죠. 14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동이용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다. 다시 말하면 배타성이 없죠. 2번 지역권이 유상인 경우에는 그 약정을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2번은 뭐죠? X입니다. 지역권에 대해서는 유상에 대한 지류에 대한 등기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뭐에 걸리죠? 소멸시효에 걸리죠. 4번 지역권의 시효 취득은 계속적이고 표현된 경우에 한한다. 맞죠? 5번 승용지 소유자의 위기는 혼동에 의한 지역권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요. 받을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런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무작정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무주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가 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위기라고 하고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위기하면 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고요. 그 대신 을이 가지고 있던 지역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점이 되는 거죠. 한 문제만 나와있네. 그죠? 뒤에 지역권 문제를 또 풀어봐야죠. 233페이지입니다. 31번과 32번을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233페이지 31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맞나요?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죠.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인정되는 권리물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는 없죠?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충고권과 방해 예방 충고권이 인정되지만 반환 충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고요. 4번 유익지가 소인의 공인교행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의 취득기간의 중단은 취득을 억제하는 거고요. 억제하는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권 행사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32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죠. 어딘가요? 요거죠.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지상권자도 지역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가질 수 없다는 형태의 1번 지문은 X가 됩니다. 2번은 의미가 없고 읽을 필요 없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조로 하지 못한다. 부종성, 수반성이고요.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교행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정지, 소멸을 억제하는 것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므로 그 일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원이 해야 된다. 한 사람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이제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또 풀어봐야죠. 214페이지 15번과 16번을 풀고 옵니다. 일단 전세권은 뭐냐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고요. 특색은 이 전세금을 나중에 지급받기 위해서,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부동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전세권도 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들인데, 일단 첫째,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입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아직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만약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전세권은 즉시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비로소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전세권에 관한 기본적 내용들이고요. 특색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째, 전세권의 존속기간입니다. 최장 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몇 년요? 10년. 임차권도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장 기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전세권만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단 기간이죠.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약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 2년 하는 최단 기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라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가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내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최소한 1년이 보장되게 되는데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1년이 보장되려면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건물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관한 법정갱신입니다. 일단 법정갱신의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말 없으면 나가라는 둥 나가겠다는 둥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 갱신 제도라고 하고요. 첫째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요.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법정 갱신되면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권이 소멸입니다. 소멸이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는데 소멸됐을 때 뭐가 문제되냐면 부속시킨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전세권자가 살면서 뭔가를 부속시켰는데 부속시킨 것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이때는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자는 뭐는 청구하지 못하죠?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부속시킨 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이 전세권자는 뭘 청구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전세권에 관한 기본적 내용입니다. 문제 보시면 15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타인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5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란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2번 전세권은 그 설정 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상권과의 차이점인데 전세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는 있지만요. 특약으로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상권과 차이점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종래 채권적 전세를 물권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다.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고요. 4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가능하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임대한 후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다 뭐죠? 맞습니다.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08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뭐라고요? 정답 없음이고 5번이 틀린 질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밑에 해설 보시면 308조가 나오죠.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불가항력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고요. 을이 소유자인데
을이 요 부동산을 병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했어요. 그럼 이제 이 건물에 누가 살고 있냐면 병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요 병이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불강력이니까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가요? 이 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강력이잖아요. 지진 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도 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불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전세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요 건물이 뭐죠? 목조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도 을이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지진이 났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안 져요. 다시 한번 5번 지금 볼까요? 5번 보시면 전세권자가 목조물을 임대한 후 목조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병에게 뭐가 없어요? 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명백히 뭐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 민법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고의 과실로 목조물이 멸실 훼손되면 을의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 불강력이라도 을이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공평해서 그래요, 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의 고의 과실로 건물이 불탔어요. 근데 을의 입장에서 불강력이라는 이유로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요. 병한테 별도로 따로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죠? 불합리하죠. 을의 입장에서 이것이 불강력이었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져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규정 때문에 병의 고의 과실로 멸실되면 갑은 을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병의 책임액만큼 뭐 해버릴 수 있어요? 공제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을이 피해를 보나요? 을도 피해를 안 봐요. 왜냐하면 을이 병에게 전전세할 때는 전전세금은, 임대할 때는 뭘 받아요? 보증금을 받아뒀기 때문에 얘가 공제하면 지도 뭐 하면 돼요? 공제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을로부터 전세금을 이미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병의 고의 과실로 목조물이 멸실되면 을에게 불강력이라 하더라도 갑은 그 전세금에서 병의 손해만큼 뭐 할 수 있어요? 공제할 수가 있고요. 을은 그러면 병으로부터 받은 전전세금에서 뭐 하면 그만이에요? 공제하면 그만이다. 이런 취지에서 두고 있는 규정이고요. 따라서 5번은 뭐죠? 정확히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15번은 뭐가 없는 거죠? 정답이 없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전세권의 법정 갱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법정 갱신은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말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제도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토지 전세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1번. 토지 또는 건물의 전세권의 합의 갱신이 없는 경우나요 인정된다. X입니다. 뭐가 빠져야죠? 토지가 빠져야죠.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니까요. 2번은 뭐죠? 요건이고 3번은 의미가 없고 4번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고요. 따라서 5번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자, 뒤에 문제 풀고 다시 와야 되겠네. 그죠?
페이지 234페이지 33번 문제입니다. 234페이지 33번. 234페이지 33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전세권은 건물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 X.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2번.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으로 답은 뭐죠? 1번이고요. 2번.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가름할 수 있다. 5죠. 다시 말하면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죠? 대신할 수 있고요. 3번.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 맞고에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설정 등기가.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 아니라 뭐죠? 임차권입니다. 5번.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금, 반환채권, 확정일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보시다시피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세요. 3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1번. 아까 했던 질문이죠.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누구한테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2번 반복적이고요. 3번.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이미 틀렸죠.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세권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행위나 증거액에 상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뭐에만 있습니까? 유익비만 있죠. 따라서 앞뒤 다 틀리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아까 했던 388조 법조문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5번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점유하여 그 목적물의 뭐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합니다. 자, 35번입니다. 박스에 들어갈 걸 찾으라는데요. 요거죠. 최장 기간은 몇 년을 넘을 수 없죠? 10년을 넘을 수가 없고요.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죠. 그럼 이거 보면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여기 밑에도 나왔네, 그죠? 건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속기간을 만료준 6월부터 1월까지죠. 법정갱신이네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36번입니다. 옳은 걸 찾는데 1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X죠. 2번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3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에 대해 맞죠? 성립은 두 가지죠.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X.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다.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5번 농경지는 전세권의 몫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넘기셔가지고 37번이죠.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가름할 수 없다. X.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뭐 할 수 있죠? 대신할 수가 있죠.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X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 X죠.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뭐죠? 통고 후 소멸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죠.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린관계란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전세권자든 적용이 돼야 됩니다.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을 소멸한다. 당연한 얘기죠. 답은 5번입니다. 38번입니다. 전전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전전세의 당사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로서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전전세에 있어서 전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전세금은 원전세금이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전세금은 권은 원래 전세권으로 비롯됐기 때문에 원래 전세권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3번 전전세의 경우 전전세권자는 직접적으로 원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아무런 권리 의무를 지지는 않고요. 4번 전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가지나 전세권자와 달리 목적 부동산을 경매할 수는 없다. X입니다. 전전세권자도 기본적으로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전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5번 전세권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손해를 야기한 전전세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면 그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이 말은 전전세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은 전전세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전세권자 입장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니까 이거는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39번입니다. 다음은 전세권의 소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옳은 것은 1번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더라도 전세권에는 변동이 없다. X.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은 소멸됩니다. 2번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거절하지 못한다. 이건 물론 X겠죠. 4번 전세권자의 임차인의 파산이 전세권 임차권의 공동 소멸 사유가 된다. X입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해지 통고 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파산하면 임대인 또는 파산관자인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전세권은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3번은 X죠. 4번 전세권의 일부 멸실입니다. 그럼 멸실된 법인에 대해 전세권 소멸되는 것이 원칙인데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위 사의 경우 전세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로 소멸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못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6개월의 지나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5번은 뭐죠? X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헷갈리는데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죠.
근데 일부 멸실이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소멸 통과한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뭐죠?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담보 물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담보 물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재 어디로 가야 되냐면 238페이지 40번부터 나오네요. 일단 물상대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물상대위는 좀 중요합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멸실 훼손됐습니다. 또는 공용징수가 되면 이 저당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대신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기거든요. 멸실 훼손이 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거나 또는 제3자가 불질렀으면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인 을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미리 해뒀다면 이제 저당권 등은 소멸되지 않고요.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고요. 그 대신 뭐가 나오면요? 돈이 나오게 되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데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뭐죠? 물상대위성.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물상대위권이라고 합니다. 물상대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일단 첫 번째 세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것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인정이 되고요. 질권에도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상대위는 저당권, 전세권, 뭐에도 질권에도 인정이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의할 점이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처했어야지만 물상대위가 인정됩니다.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고요.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된다고 해서 저당권, 전세권, 질권이 뭐할 위험은 없어요?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압류를 하든지 간에 지급 인도 전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뭐가 인정이 됩니까? 물상대위가 인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으면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하는데 첫째, 물상대위는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질권에도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고요. 두 번째, 소멸될 위험에 처해되므로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고요. 세 번째,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40번입니다. 물상대위가 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물상대위는 담보물의
공용 징수로 인한 보상금 청구권, 담보물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 청구권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X. 매매대금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뭐 될 위험이 있죠? 소멸될 위험이 없습니다. 2번 물상대의 요건인 담보물의 멸실을 함은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하며 담보물권자의 과실에 의해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물상대의권이 인정된다. X죠. 담보물권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는 물상대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가 잘못돼서 멸실된 거라면 지가 책임질 일이지 다른 사람이 책임질 일은 아니죠. 3번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어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어딨나요? 여기 있죠. 손해배상금이죠.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물상대의권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민법은 유치권에 관하여 물상대의를 규정하고 X입니다.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인정되지 않고 법체계는 질권에 규정하고 저당권 등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5번 제3자가 이미 저당 목적물의 변유물인 금전 기타 물건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해야만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지급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상관이 없으므로 5번도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유치권이 나오고 있죠. 시간이 애매한데 유치권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유치권은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낼 거예요. 유치권은 반드시 낼 건데, 좀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유치권이 뭐냐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다면 이때는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성립되게 되고요.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물건이기 때문에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타인의 물건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거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모았다는 걸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유를 모아는 것으로 상실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므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돼서 목적물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유치권자는 뭐 한 거죠? 점유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따라서 물상대에 인정되지 않고요. 또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환을 청구한다는 말은 점유를 뭐 했다는 얘기죠? 상실했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채권인데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그 물건을 수리한 필요비나 그 물건을 개량한 유익비나 또는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은 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이나 매매 대금의 경우에는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 허여했다는 말은 한 달 후에 줘라, 두 달 후에 줘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 다음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면 유치권자는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반환 거부할 수 있고요. 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수동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경매권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또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에 충당하게 된다. 발들을 떠내서 까나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면 가능하다는 것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됩니다. 승낙을 얻었으면 쓸 수 있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뭐죠? 가능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유치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죠. 문제를 좀 보죠. 41번이죠. 그죠? 41번.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여 하는데 여기에서 타인은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당연한 얘기죠. 2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다. 맞네요.
3번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를 대의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고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쫓아가고요. 채권과 유치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를 승계했다면 채권이 수반되지 않는 한 유치권이 따라오지는 않기 때문에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획을 체결하지 않고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 어딨나요? 이거죠.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사람 명백히 뭐죠? 위법한 점유자죠. 따라서 그 물건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5번 건물의 임차한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걸 뭐라 그랬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판례는.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비용 상환 청구권의 포기 특약으로 임차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2번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1번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과 그 건물인데 권한 없이 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2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그 완성물인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죠? 공사대금 채권이죠. 공사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아니구나.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죠? 3번 유치물의 과실을 수차에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차해서 변제에 뭐 할 수 있죠? 충당할 수 있죠. 4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 지금 제가 엉뚱한 데가 있죠. 그죠? 42번 가다 43번 갔어. 42번에 뭐죠? 2번은 뭐죠? 성립하니까 답은 뭐죠? 2번. 근데 갑자기 3번으로 갔어요. 3번. 42번에 3번입니다. 입차 목적물 명도시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 반환 채권. 권리금에 대해서 뭐죠? 유치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죠? 다음에 4번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되지 않고요. 5번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뭐가 성립되지 않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므로 성립되는 것은 뭐죠? 2번만 성립되네요. 그죠? 43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에서 1. 필요비 유익비 지출했다면 청구할 수가 있고요. 2. 목적물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뭐죠? 가능하고요. 3. 과실수차의 변제에 뭐죠? 충당할 수가 있고요. 4. 돈을 못 받았다면 유치권도 뭐가 인정됩니까? 경매권이 인정이 되고요. 5.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는 없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넘기셔서 44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일단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뭐가 성립되죠?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문제는 지금 건물이 201호와 202호죠. 그러면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뭐죠? 성립되는데
둘 다 점유해야 되느냐 하나만 점유하면 되느냐 문제예요. 우리 문제는 두 개지만 실제로 몇 개가 있어요? 500가구 막 이렇게 되겠죠. 이게 판례 기본적 내용은 뭐냐면 샤시 공사를 했거든요. 아파트 800가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800가구에 대한 샤시 공사를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려고 해요. 그럼 800가구를 다 점유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아무나 한 가구만 점유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보시면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1번이 뭐죠? 맞는 지문이고 2번 갑은 지금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요 201호에 대해서 전체 채권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만요? 201호. 그죠? 그 말은 202호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3번 갑은 201호에 대해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어딨나요? 유치권자는 그죠? 경매를 할 수 있지만 뭐는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은 없죠.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다면 병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됩니다. 아무튼 문제가 좀 그지 같은데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한 가구만 점유하더라도 피담보권 채권 전부에 대해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개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간접점이요? 세를 준 경우.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그죠? 뭐가 문제냐면 설명 드릴까 말까 했는데 유치권자가 사용 수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그 유치 목적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세를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세를 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세를 줬다면 임대를 했다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는데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 유치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소멸될 수는 있어요. 찾지 마시겠어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이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 괜히 말씀드리는 건가? 다시 한번요. 유치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는 것이니까 유치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진 않습니다. 당장은. 다만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는 유치권이 뭐 될 수 있어요? 소멸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를 주면 간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는데 문제는 의무를 뭐 하게 돼요? 위반하게 된다. 그래서 채무자에 뭐가 있으면요? 소멸 청구가 있으면 유치권이 뭐 돼요?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간접 점유하도록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지만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으면 그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좀 구별해서 좀 기억해 두시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뒤에 문제 풀어봐야죠. 그죠? 뒤에 문제 어디로 갈 거냐면
뒤에 문제가 아니라 앞에 문제부터 풀었나요? 앞에 문제 안 풀었. 헷갈려. 그죠? 지금 유치권 풀었고, 뒤에 문제가 없네? 담보, 용 담보 물건. 216페이지 문제 있나요? 216페이지. 그러네, 그죠? 216페이지. 헷갈려. 215페이지래, 그죠? 215페이지 17번, 18번 봐야 되겠네, 그죠? 17, 18, 19입니다. 215페이지 17번입니다. 217페이지 17번.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지만 타인 명의의 저당권 설정이 유효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겠죠. 2번.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결과 물상대위성도 없다. 물론 우선 변제권 없고요. 무엇도 없죠? 물상대위권도 없습니다. 3번. 불가분성은 유치권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X입니다. 여기서 불가분성은 뭐냐면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그 효과가 미친다는 효과를 말하고요. 불가분성에 대한 예외는 언제 발생하냐면 약정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에서 발생하고요. 따라서 3번은 뭐죠? X입니다. 4번.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인정된다. 기본적으로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저당권, 전세권, 질권은 물상대위권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유치권은 뭐가 없어요? 물상대위권이 없는데 특징은 뭐죠?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5번. 부종성에 완화는 약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부종성이 완화되는 것도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18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유치권자는 용익물권자가 아니므로 담보물권자이므로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X죠. 여기 있죠. 유치권자도 과실을 뭐 할 수 있어요? 수취할 수 있고 수취한 과실은 변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5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간이 변제 충당권.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렁션 1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옵니다. 경매권에 있죠. 니은번. 유가증권은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X입니다. 물건 및 유가증권이 객체입니다. 디귿번.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질권에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질권은 동산과 권리에 대해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요. 리을번. 저당권에는 저당 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옵니다.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고 뭐만 하죠? 설정 등기만 하니까요. 미음번.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제 효력이 인정된다. 맞습니다. 이게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이죠. 좀 쉬었다가요. 20번부터 저당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